자궁을 보존하고 임신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꼭 체크를 해서 자궁 적출을 피해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자궁 성근증입니다. 요즘에 하이프 시술 같은 게 성근증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이프라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음 여성 한의원 김우성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25,000건의 여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데요. 매달 자궁 난소 질환 극복을 위해서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은 직접 초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이음 여성 한의원 가볍게 설명드리자면은 여성들의 자궁 난소 질환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한의원이고요. 같은 공간에 이음 산부인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자궁 난소 질환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양한방 가리지 않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자궁 선근증이라고 하는 자궁 질환인데요. 혹시 자궁 선근증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선근증이 심해가지고 제가 그래요? 유산했거든요. 3개월 전에. 그래요. 오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보통 자궁 선근증을 알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질환명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환 중에 자궁 근종과 함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 선근증입니다. 자궁을 보존하고 임신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꼭 체크를 해서 자궁 적출을 피해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자궁 선근증입니다. 자궁 선근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자궁이 붓고 커지고 단단해지는 상태를 뜻해요. 자궁 근종, 즉 자궁 물혹 같은 경우는 자궁에 그냥 다른 혹 같은 게 하나 생기는데 자궁 선근증이라는 거는 혹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궁 자체가 붓고 커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자궁의 크기는 본인의 주먹만한 상태입니다. 주먹 두께를 보시면 여성분들은 보통 3에서 4cm 밖에 안 되거든요. 자궁 선근증은 5에서 10cm 정도로 이렇게 커집니다. 반드시 사이즈가 커지지 않더라도 자궁 근육이 단단해져 있는 것도 역시 자궁 선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궁 선근증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궁의 구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자궁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자궁인데요. 여기는 지리고 난소 나팔관인데 자궁의 몸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이 자궁 근육이에요. 이 안에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을 싸고 있는 점막이 있습니다. 입 안 점막같이 부드럽고 촉촉한 점막들이 싸고 있는데 이 점막 조직을 자궁 내막이라고 합니다. 자궁 근육과 자궁 내막으로 이루어졌다. 자, 자궁 근육은 말 그대로 근육 덩어리고요. 요거는 신축성이 있어서 임신 시 늘어나고 커지죠. 하지만 평소에는 별 크게의 변화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안을 싸고 있는 자궁 내막은 아주 작은 미세 혈관들이 촘촘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자궁 내막의 역할은 임신이 됐다, 즉 수정이 됐다. 그러면 수정란이 이렇게 와서 여기 착상을 해요. 뿌리를 박는 곳이 바로 자궁 내막입니다. 두께의 변화가 없는 자궁 근육과는 달리 자궁 내막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계속 두께가 변합니다. 배란 전까지는 내막이 점점점 두꺼워져요. 그래서 1mm에서 1.1cm 혹은 1.5cm까지 이렇게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는 이유는 배란 때 착상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워지죠. 두꺼워진 상태에서 만약에 임신이 되면 수정란이 착상을 하겠지만 만약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막이 무너지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게 뭐죠? 월경. 그렇죠. 스마트하십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다가 밑으로 나오는 것이 생리혈이라고 하죠. 월경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두꺼워졌다가 출혈을 일으켰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자궁 내막입니다. 자궁의 구조를 이해를 하셨으니까 자궁 선근증이 왜 생길까?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자궁 내막과 자궁 근육은 서로 완전히 다른 조직이에요. 서로 경계가 명확해서 서로 침범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궁 내막이 자궁 근육 안으로 침범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즉 자궁 내막이 자궁 근육 안에서 기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애도 또 생리 기간에 따라서 똑같이 두꺼워졌다가 출혈이 됐다가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그냥 출혈이 되면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만인데 자궁 근육이라는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죠. 폐쇄된 공간에서 계속 커졌다가 출혈이 일어났다가 두꺼워졌다가 출혈이 일어났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궁 내막이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 안에서 출혈을 일으키면 자궁 근육은 점점 붓고 커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자궁 선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궁 선근증의 어떤 원리를 이해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궁성근증의 어떤 증상을 이제 알아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리통이 있고 생리양 과다가 있습니다. 먼저 생리통을 보도록 할게요. 생리통은 자궁성근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 자궁성근증이 심해질수록 생리통이 심해지고 강도가 심해지고 생리통을 느끼는 기간도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궁성근증이 심한 경우에는 배란 직후부터 생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아픈 분들이 있어요. 심한 분들은 한 달에 20일 이상 아랫배가 계속 아픕니다. 자, 두 번째는 생리양 과다, 즉 생리양이 확 늘어나는 건데요. 정상적인 생리양은 생리 기간 동안에 80ml밖에 안 돼요. 80ml. 조그만 요구르트병 아시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80ml인데요. 자궁성근증은 보통 150ml에서 300ml 이상까지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쏟아지듯이 생리양이 많게 되면 급성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급성 빈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출혈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궁성근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특징적으로 자궁성근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천천히 심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심해질 수가 있어요.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자궁성근증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궁성근증이 잘 생기는 나이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리를 하는 가임기 여성, 즉 10대에서 50대까지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이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대나 30대에서는 비교적 증상이 더 심하진 않고 치료 또한 더 잘 되는 특징이 있고요. 40대나 50대에서는 이때는 가장 자궁성근증이 잘 발생하는 연령입니다. 증상도 굉장히 심하고 완고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폐경 이후에는 자궁성근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자궁성근증이 어떤 분한테 잘 생길까요? 사실 자궁성근증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자궁성근증이 잘 발생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같은 다른 자궁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자궁성근증이 잘 생겨요. 두 번째는 자궁내막 소파술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더 잘 생깁니다. 자궁내막 소파술이라는 거는 자궁내막 안을 긁어내는 시술을 뜻하는데요. 주로 인공중절, 즉 낙태라거나 혹은 계류유산 후에 그 외에 어떤 자궁내막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자궁내막 소파술을 하게 되면 금속 큐렛이라는 기구로 자궁내막 안을 긁어내야 됩니다. 그때 생긴 상처에 의해서 자궁내막이 자궁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궁내막 소파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세 번째는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분들. 제왕절개를 하면 자궁을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 단면의 상처를 통해서 자궁 내막이 자궁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침범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산 후에 생리통이 줄어드는 게 보통이에요. 하지만 출산 후에 없던 생리통이 생겼다거나 혹은 출산 후에 생리통이 더 심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제왕절개를 하셨던 분들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자궁성근증을 양한방 어떻게 치료가 다른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의 자궁성근증 같은 경우는 양방에서는 일반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미레나라는 피임 장치입니다. 여기서 보면 커 보이지만 아주 작아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이 미레나라는 장치를 통해서 인공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폐경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5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효과도 좋은 편이에요. 다만 임신 계획이 없을 때만 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피임기구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 때는 생리양이 많으면서 같이 빠져나와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 호르몬으로 폐경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들, 즉 상열감이랄지 불면증이랄지 체중증가 비만, 부작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궁성근증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는 자궁을 적출을 해야 돼요. 사실 자궁 적출의 부작용도 알고 계셔야 할 게 더 이상 임신 계획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궁은 안에 자궁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방광이랄지 다른 기관들하고 힘줄 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할 때 자궁만 예쁘게 따로 떼내는 게 아니라 힘줄과 인대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빼내야겠죠. 건축물로 치면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기둥을 하나 그냥 빼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적출을 하고 나서 요실금이랄지 허리 통증 이런 증상들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강제적으로 폐경을 시킨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각종 갱년기 증상들이 잘 생겨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더 이상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어떤 자궁이 없어졌다는 거에 대한 여성적 상실감 때문에 우울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하이프 시술 같은 게 성근증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이프라는 거는 고주파의 열로 어떤 자궁에 있는 혹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이프 같은 경우는 근종, 즉 자궁에 있는 근종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궁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자궁 성근증에는 글쎄요,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하다가 자궁 내막을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개인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하이프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저도 별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먼저 생리혈의 좀 차이를 볼게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리혈은 이런 식으로 생리혈색이 맑고 선홍빛이고 덩어리가 안 보이죠. 요거는 보통 자궁 성근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상태의 생리혈이 나오는데요. 생리혈색이 좀 까맣고 검붉고 탁하고 덩어리가 져 있죠. 생리혈이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자궁의 어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자궁의 어혈이란 뜻은 혈액순환 상태가 나빠가지고 혈액이 이렇게 까매지고 탁해져서 덩어리지는 상태를 뜻하는 한의학의 용어인데요. 이런 어혈 상태에서는 자궁 내막이 침투성과 공격성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자궁 성근증을 치료할 때 첫 번째 단계를 어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자궁의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어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리혈색이 맑아지고 덩어리가 줄어들고 생리통과 생리양이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원장님 이번에 생리혈이 굉장히 빨개졌어요. 혹은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한약재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도인이라고 해서 요거는 복숭아 씨앗입니다. 복숭아 씨앗 그냥 버리는데 이게 한약재로 쓰인다니까 신기하죠. 자궁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게라는 한약재도 생리양 과다에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인데요.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 들어보셨죠? 밀크시슬이 한약에서 쓰이는 대게고 보통 간에 좋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어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방치료가 이제 어혈 제거를 먼저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런 어혈 증상이 70% 이상 치료 과정에서 소실이 됐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궁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단계인데요. 자, 자궁 성근증이라는 게 원리를 생각해보면 자궁 내막이 자궁 근육을 침범에 들어가잖아요. 침범에 들어가는 것은 어혈 때문이기 때문에 이미 치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궁 근육이 자궁 내막에 의해서 자꾸 침범을 당하는 이유는 자궁 근육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자궁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다음에 재발이 방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혈이 70% 이상 제거가 되면 반드시 자궁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즉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때 쓰이는 약재들은 주로 보약으로 쓰이는 한약재 종류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인삼이나 숙지황 이런 한약재들을 써서 자궁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궁 성근증 한방 치료 방법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어혈을 제거하고 두 번째 자궁 근육 회복 및 보완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언제 처방 변화의 시기를 줄 것이냐 이걸 아는 것이 핵심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령별 한방 치료 목표를 보시면 20, 30대 여성은 치료가 비교적 잘 되고 호전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분들은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궁 사이즈를 5cm 이내로 줄여야 임신에 별 문제가 없게 됩니다. 40대 중반 이후는 치료도 오래 걸리고 증상도 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더 유리한 게 폐경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폐경까지만 잘 유지를 하시면 그 이후로는 뭐 재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폐경까지 어떤 생리통이나 생리양 과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증상을 개선시켜서 폐경까지 잘 유지를 해서 자궁을 보존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자궁 성근증을 한방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케이스를 모아서 데이터를 쌓고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어떤 자궁 성근증 한방 치료에 있어서 약간 불리한 조건들, 즉 증상이 심한 분들의 어떤 조건들인데요. 첫 번째, 자궁 사이즈가 9cm 이상, 굉장히 큰 거예요. 두 번째, 생리과다와 생리통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단계. 세 번째, 만 40세 이상의 나이. 네 번째,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 등 다른 자궁 질환을 이미 겸하고 있는 상태. 이 네 가지가 자궁 성근증 보존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세 가지가 해당을 한다. 그러면 치료를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진행을 해봐서 조금이라도 호전이 있다. 그러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요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가지 모두 해당한다. 이럴 때는 부작용을 감수하고더라도 적출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궁 성근증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